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경수 여사,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두 번째 얘기는 주로 이제 배화여고에 다니던 때 얘기였죠. 예, 채부동에 있는 그 육종관 씨의 그 이경영 여사 아닌 또 다른 여인, 그 작은 댁에서 주로 이제 거기에 기거를 하면서 유경수 여사가 당시 이제 배화여중고를 다녔거든요. 예, 그 청운동하고 채부동 쪽은 그 청운동이는 예전에 그 현대건설 좀 돌아가신 정주미 회장도 옛날에 거기 살았었죠. 예, 그쪽에 있는 마을이 이제 그쪽 일대가 청운동하고 채부동입니다. 그리고 배화여고를 졸업하고 다시 옥천교동에 와서 배화여중에 그 이제 졸업하고 와서는 옥천여중에 선생을 한 1년 하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뭐 조그만 좀 마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다시 집에 와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유교가 터지면서 부산 영도로 피난을 가서 박정희를 만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이번 시간에 이제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예, 트럭 타고 700리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란 속의 결혼 행진곡, 트럭 타고 700리. 1950년 6월 25일 새벽이었다. 춘천중학교 2학년생인 홍세표군은 쿵쿵 멀리서 둔중하게 울리는 포소리에 잠을 깼다. 홍세표군은 유경수사의 언니 유긴순 씨의 아들입니다. 당시 춘천에 있었고요. 새벽부터 웬 대포소리냐 의아스럽게 생각하였다. 시각이 지나감에 따라 북한 계래군의 불법 남침임을 알게 되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38선 일대에는 어둠과 함께 자욱한 안개가 깔려 있었다. 아직 장마철이 아닌데도 19일부터 24일 밤까지 연거푸 비가 내리다가 자정이 가까이 되어서야 보슬비로 바뀌더니 이내 멎었다. 강원도 춘성군 내평면 오금리 전방고지에 중대지휘소 CP를 둔 제6사단 7년대 2대대 6중대장 정영삼 중위는 꾸벅꾸벅 졸다가 꽝 하고 터지는 첫 포성에 잠이 깼다. 포성은 요란했다. 종전의 산발적인 충돌 때의 폭격이 아니라 122mm 곡사포의 연사임을 알고 이건 좀 다르다고 직감했다. 이것은 민족의 정언 1에 나오는 내용이네요. 그걸 인용을 했습니다. 쾅 하고 터지는 첫 포성이야말로 공산계래군의 불법 남침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동족 산장의 민족적인 비극의 막을 울리는 신호였다. 26일에는 괴뢰군이 춘천 시내를 공격하였다. 세표군은 당황하였다. 춘성군은 아버지 홍순일 씨가 제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입포부하여 차점으로 낙선한 곳이며 할아버지가 계시는 고향이었다. 그러나 그곳으로 가는 길은 차단되고 부모님이 계시는 서울로 가는 길도 위험했다. 홍군은 피난민의 대회를 따라 무작정 원주 방면으로 내려갔다. 남부여대, 사자성어죠. 학교에서 배운 어려운 단어가 실감있게 떠올랐다. 피난민의 대회는 끝이 없었다. 27일은 비가 뿌렸다. 가산일에 누더기 같은 이부자리나 흐름한 보퉁이 뿌린 농민들이 소를 앞세우고 비를 맞으며 나무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 대열에 끼어 홍군도 걸어갔다. 그날 하오 6시 계래군이 춘천시에 들어왔었다. 피란민 대연을 따라 남아든 홍군은 부모님이 옥천 외가로 피란하 계실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피란 방향을 옥천으로 잡았다. 노숙을 하다시피 걸어 그가 옥천에 도착한 것은 달이 바뀌고 7월 10일경이었다. 옥천 교동집에는 피라러 온 사람들로 들끓고 있었다. 그러나 서울 진명여고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외삼촌 유긴순 씨 내외도 자기의 부모도 피난와 있지 않았다. 장녀가 육인순 씨고요.
그 다음에 육인수 씨죠. 육인수 씨는 그러니까 육종관 씨 집에는 아들은 한 명입니다. 육인순, 육인수, 육영수, 육예수 막내딸이 있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옥천 교동집으로 와봤으나 그 육인순 씨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피난도 안 왔고 뭐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죠. 예. 이경영 여사는 아들 딸의 일을 걱정하였다. 다음날 계래군이 선봉대가 조치원에 들어왔다는 소문이 파닥에 들렸다. 육종관 씨는 이 많은 가솔과 가산을 어떻게 필환시키느냐 당황하게 되었다. 우선 선발대를 부산에 보내 거처할 곳을 마련해 두는 것이 급한 일이었다. 중요한 점으로 몸소 지니기로 하고 급하게 필요한 일용품만 꾸려 선발대를 보내기로 하였다. 하지만 누구를 보낼 것인가? 그것이 문제였다. 계래군이 지금 소문이 들리기로는 대전 위에 조치원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예, 청주 조치원까지 왔다는 얘기인데 이제 옥천은 바로 대전 밑에 있으니까 불안하기 시작한 거죠. 육종관 씨는 곰곰 생각한 나머지 작은 아씨를 지목하였다. 작은 아씨는 유경수입니다. 믿을 수 있는 핏줄이 그녀뿐이라 여겨졌기 때문이다. 교동집에는 승용차 2대, 닛산 트럭이 한 대 있었으나 선발대는 그 어느 것도 이용할 수 없었다. 새 차는 도중에서 징발당하게 된다면서 육종관 씨는 옥천 구업으로 나가 헌 트럭 한 대를 전세로 빌어오게 하였다. 너 먼저 부산 가서 피난살이 집을 구해둬라. 나는 전세를 모아 나중에 짐을 챙겨 다들 데리고 갈 테니. 작은 아씨를 불러 육종관 씨가 이르는 말이었다. 저 혼자서요? 아버지의 말이라면 거역할 줄 모르던 작은 아씨도 불안하여 반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교동집 우란에서만 자란 규슈로서는 너무도 막중한 임무요 위험한 여행이었기 때문이다. 그럼 정자를 데리고 가거라. 그래야 작은 아씨는 10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조카 정자를 안고 트럭 운전대 옆에 앉았다. 나도 가요. 세표군이 나섰다. 좌석이 비좁았으나 동행, 그것도 남자가 느는 것은 그만큼 마음 든든한 일이었다. 세표군도 데려가기로 하였다. 길을 떠났다. 국도로 나서자 군수물자를 실은 트럭과 군인이 탄 집차가 수없이 먼지를 안개처럼 피우며 그슬로 올라가고 있었다. 미 24사단이 전선으로 이동하는 행렬이었다. 낙동강을 건널 무렵 해가 저물었다. 밤길을 달리는 트럭 안에서 작은 아씨는 더욱 불안해졌다. 차가 대구 시가지로 접어드는 길 모퉁이에 이르자 불쑥 차를 세우는 차가 있었다. 총을 들고 있었다. 공비인 줄 알고 모두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인민군은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 당시 우리가 남쪽에는 남로당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로당이 이제 북한의 김일성의 사주를 받고 그 남로당이 이게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뭐 전국에 그러니까 쭉 서울부터 다 퍼져 있었죠. 그러니까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니까 그 공비들이 이제 산으로 추직을 해가지고 이 민가를 습격하기도 하고 뭐 이거 저거 이제 막 여기저기 튀어나왔던 거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사실은 그 제일 박정희 대통령이 좋아하는 박상희 씨도 그때 그 구미에서 그때 그 좌익들이 준동했을 때 그러니까 남로당에 포섭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물론 그 악행을 저지른 건 없고요. 그때 대구 폭동이 일어났을 때 28 대구 폭동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그 박상희 씨가 구미 쪽에 그 책임자였는데 그래도 거기는 경찰서장이나 뭐 그 유지들을 다 막 죽이고 그러는데 보호하고 있다가 이제 이승만 정권의 경찰이 그 이제 이 남로당 토벌에 나섰으니까 거기에서 박상희가 총을 맞고 죽게 되죠. 경찰의 총을 맞고. 그 이후에 그 상가를 이제 남로당이 계속 드나들면서 박정희를 포섭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 때문에 처음에는 박정희도 사회주의자, 이 공산 뭐 행동은 안 했지만 그 포섭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기록은 지금도 밝혀지고 있으니까요. 다시 이제 전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공비라 그러면 뭐 다들 그냥 깜짝 놀라는 거죠. 그렇지, 빨갱이. 어서 불나고 이 새끼야! 괜찮아. 좋아. 천천히 한번 놀아보자고. 남노당 명부에 이름은 분명히 있고 활동한 이력이 전혀 없다.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개같은 소리야! 계속 지켜봐! 내가 아주 실토를 해주겠어. 야, 죽을 새끼야! 너 저게 누구야? 말세, 내가 직접 신문하겠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신문하겠다고 말했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괜찮은가? 자식하게 자네 빨갱이가 아니지 않는가? 자네 형 박상희는 좌우의 모두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네. 우리 경찰 손에 박상희가 죽은 것은 참으로 유감일세. 진압 당시에 박상희는 우익 인사들과 함께 있었다 하더군. 헌데 갑자기 10일 대구 폭동이 일어났던 거야. 과연 그것이 경찰이 죽인 것인가, 아니면 역사의 흐름 속에 대구 폭동에 의한 시대가 죽인 것인가? 경찰의 의무를 다했을 뿐이네. 폭동을 진압해야 하는 명령에 복종하던 경찰이 살인마인가? 시민들과 자네 형을 꿰어내어 총구 끝에 세운 김일성이 살인마인가? 김일성! 박정희. 맞네. 김일성 비석장 박헌영과 더불어 지역 곳곳에서 폭동을 유도하고 있네. 자네권 형님의 복수를 빌미로 가입을 권유받았을 테지. 헌데 생각해보게, 과연 형님이 경찰의 복수를 원했겠는가? 상희 형님. 더 이상 강요하지 않겠지만 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자네 형님을 사지로 몰아넣은 김일성과 박헌영을 두고 자네 혼자 죽으려는 것인가? 대구 폭동 때 이형 박상희와 함께 죽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게 해주마. 그것이 정녕 형님을 위한 길이고 이 나라를 위한 길인가, 형님? 살아야겠습니다. 무슨 일 있어도 반드시 살아야겠습니다. 공비인 줄 알고 모두 놀랐다. 그러나 그는 전투 경찰관이었다. 부산까지 태워달라고 간청하였다. 타세요. 세표군을 자기 옆으로 끌어당겨 자리를 마련해주며 작은아씨가 응낙하였다. 네 사람이 앉기에는 좌석이 비좁았다. 세표군은 이모가 그런 경우 태연하게 미소를 띠는 것이 놀랍고 신기하게 여겨졌다. 동성한 경찰관은 의외로 순박하고 선량한 청년이었다. 불안한 길에 든든한 느낌마저 들었다. 밀양 시내가 내려다보이는 비탈길에서 트럭이 고장이나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낡은 트럭이라 손쓸 도리가 없었다. 작은아씨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슥한 밤중 낯선 지방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걱정 마십시오. 밀양읍까지 걸어가면 제가 기차표를 구하도록 해보지요. 밀양에는 기차가 있거든요. 경부선은 이제 대전부터 보면은 뭐 대전에서 옥천, 영동, 구미, 김천, 대구. 그다음에 이제 대구로 오면은 그다음에 쭉 내려오면 청도, 밀양으로 내려오거든요. 삼랑린 쪽으로. 운 좋게 이 경찰관을 잘 만났던 그죠. 잘 태워줬네요. 젊은 경찰관이 작정하고 나섰다. 그의 말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운전사와는 내일 부산에서 만날 장소를 약속하고 차를 먼저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어린 조카들과 함께 작은아씨는 밤길을 걸었다. 밀양역에 도착한 것이 새벽 2시쯤. 전툴경찰관이 차표를 구해왔다. 그런 경우에도 미소를 지어 보일 뿐 감사하다고 수다스러워하지 않는 이모가 세표군에게는 믿음직스럽고 자랑스럽게만 여겨졌다. 부산 본역에 도착한 것이 7월 13일 새벽.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부산역에도 피란민으로 들끓고 있었다. 남쪽으로 온 사방에서 서울에서 인천에서
어디 안 그러겠습니까? 춘천에서 충주에서 청주에서 뭐 전부 남쪽으로 밀려드는 거죠. 일꾼에 보침을 쌓아놓고 노숙하는 사람들로 부산역은 발을 들여놓을 자리가 없었다. 집안에서만 온실의 꽃같이 자라온 작은 아씨는 평생 처음으로 가열찬 현실 속에 내팽개쳐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전투경찰관 청년과도 헤어졌다. 육종관 씨가 적어준 쪽지를 몇 번이나 펼쳐보며 작은 아씨 일행은 동강동 피탈길을 더듬어 겨우 사촌 형부인 한보용 씨 집을 찾아냈다. 한 씨는 당시 부산 세관장으로 있었다. 한 씨 집에도 선착한 피란민으로 들어앉을 자리가 없었다. 앞이 캄캄했다. 달리 찾아가 볼 곳이 없었던 것이다. 다음 날부터 방을 얻으러 나섰다. 피란민으로 붐비는 부산 시내에서 젊은 아가씨 혼자 나서서 방을 구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루 종일 지치도록 돌아다녔으나 큰일이었다. 이 피난 시절에 방 구하기가 어디 그리 쉽습니까? 부산 시내의 빈 방을 찾아 헤매던 작은 아씨는 어느 날 영도로 건너가서 집집마다 더듬었다. 요행이 낡은 외식 2층집 아래층 구석방 하나가 비어 있었다. 부엌도 딸리지 않는 2평 남짓한 방이었으나 작은 아씨에게는 기적과 같이 느껴졌다. 짐을 옮겼다. 부산에 온 지 일주일 만의 일이었다. 교동집의 가장 작은 골방보다도 좁은 방에 이삿짐을 풀어놓고야 비로소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었다. 아무리 작은 방일지라도 거치할 곳을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전시 상황에는 참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저도 동경 특파원 하던 시절에 1995년 1월에 고베에서 지진이 터져가지고 제가 고베 지진 그 현장에 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일대가 그냥 전선이 끊어지고 아주 암흑이에요. 저희가 잘 데가 없죠. 그래서 제가 카메라 기자하고 저희 또 통역하는 저희 그 직원하고 갔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거기 호텔도 있고 그 여관이나 어디 여기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다 부수졌는데요. 불타고 있고. 그래서 다행히 제일 큰 호텔에 갔죠. 저는 오히려 이제 그런 아무래도 사회부 기자 출신이니까요. 제일 큰 호텔에 가니까 다 부서졌는데 1층에 그 프런트 쪽하고 그쪽은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일단 우리가 좀 있으면서 그게 다들 혼비복산 했으니까 1층에 그 레스토랑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기 우유도 퍼먹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견디다가 다음날에 서울에서 이제 다들 이제 방송 위에서 우리 팀들이 왔는데 그 외곽에 겨우겨우 사정해서 방 몇 개를 얻어서 이제 아침까지 주는 조건으로 돈은 한 2배씩 주고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참 전쟁 때라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다 살겠다고 그냥 이리저리 동분서주 하니까요. 부산으로 피난 온 후 열흘이나 지났음에도 소식이 없는 부모와 형제들이 근심이 되었다. 작은 아씨는 한 씨 집에 이사간 주소를 알려두고 날마다 들려 부모님의 안부를 물었다. 소식이 없었다. 7월 24일 작은 아씨는 시장으로 가는 길 모퉁이에 붙어있는 전황판에서 국군이 옥천에서 물러났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렇다면 가족들은 이미 부산에 피난와 있어야 했다. 한 씨 집으로 달려가 보았다. 아버지가 그때 써주었던 들렸던 집이죠. 부산 세간양지. 소식이 없다고 하였다. 부모나 형제들의 안부가 궁금하고 근심스러웠고 또한 지니고 온 돈도 바닥이 보였다. 살아갈 일이 막막하였다. 이제는 작은 아씨 자신이 마음을 도사려 먹고 어떤 상황에도 대비하고 자립할 수 있는 생활 방도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의 어려운 처지를 훗날 청와대에서 6.25 여사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영도 다리 아래로 잔잔한 파도를 내려다보며 얼마 동안 늑 빠진 인형 모양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17년 전 7월 그 어느 날 하오
동족 상자는 6.25 동란으로 나도 나의 고향 산천을 되돌아보며 두 식구의 책임을 지고 부모님은 옥천에 남아 계신 채 헤어져 남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부산이란 곳은 난생 처음이요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곳이었다. 혼자서 이곳저곳을 헤매다니다 방해라고 얻고 보니 또한 말로만 듣던 영도섬이었다. 뒤늦게 남아 하시겠다는 부모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영도에서 막연하게 찾아 헤매며 애타는 초조감과 긴박감 속에서 오로지 국군의 승리만을 기도하며 불안에 쌓였었던 그때 다리 아래로 푸른 바다를 내려다보고만 있는 나에게 인내라는 두 글자가 새로워졌다. 이 역경이 있어야 인간은 다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대한민국 세계에서 이제 7번째, 8번째 무역 대국의 선진국가가 됐는데 최근에도 지금 북한이 지금 7번째인가 8번째인가 그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위협 속에 사실은 대한민국이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 포탄 한 발이, 그 미사일 한 발이 우리의 무인도 하나라도 건드리면 이거는 정말 너무나 그때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겠죠. 예. 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던 자주국방. 예, 자주국방. 박정희 때 우리가 그 탱크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고 모든 걸 해내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예. 사실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미사일을 정말 저 등 뒤에 지금 메고 사는 꼴이죠, 사실. 그 생각을 그냥 더 깊이 안 해서 그렇죠. 예. 어떻게든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강해져야 됩니다, 북한보다. 이게 전쟁을 막는 길입니다. 이 짧은 여사의 글에서 당시 작은아씨의 초조하고 괴로워하던 심정을 엿볼 수 있다. 생각도 못하여 작은아씨는 세표군을 불러 앉혔다. 조카를 이제 불러 앉혔습니다. 세포야, 너는 그래도 사내가 아니냐? 취직이라도 하는 게 어떻겠니? 은근히 취직을 권해 보았다. 세표군은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제5육군병원 구병동에 일자리를 얻었다. 막상 취직을 시켜보니 어린 조카가 애처로운 생각이 들었다. 작은아씨는 세표군이 일찍 퇴근한 어느 날 오후 영도 바닷가로 함께 산책을 하였다. 오늘 주인집이라는 얘기죠. 오늘 주인집에서 방세를 더 내라고 졸랐다면서요. 세표군이 어른스러운 표정으로 이모에게 물었다. 글쎄, 작은아씨는 조심스러운 얼굴로 바다만 바라보며 그랬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왜 안 오실까요? 이것은 세표군의 말이었지만 작은아씨는 자신의 근심을 대신 표현해 주는 것만 같았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작은아씨는 세표군의 등을 어루만져주며 남자가 정에 약해서는 안 된다 격려해 주었다. 정에 약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은 어린 조카를 타이르는 말인 동시에 피란지에서 부모의 안부조차 모르고 외톨로 떨어져 있는 자신을 채찍질하는 말일 수도 있었다. 세표군은 이모의 그 말이 오래오래 잊혀지지 않았다. 다음은 광복동의 흰 옷차림. 아마 유경수 여사가 이 난리통에 이제 광복동 일대를 뛰어다니던 그때를 그린 이야기입니다. 그런 글들이 여기 있네요. 전세는 날로 불리하였다. 이 계속 이제 인민군들이 그 밑으로 지금 쳐들어올 때입니다. 한국 홍보협회에서 발간한 한국동란 쪽에 그때 상황이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8.15까지 부산을 점령해야 한다는 김일성의 독전으로 인민군은 총공세를 취하고 있었던 까닭에 전선의 주도권은 아직도 인민군에게 있었으며 전선은 시시각각 압축 일로에 있었다. 미 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은 7월 26일 낙동강 방어계획을 수립하여 정군으로 하여금 낙동강 내선해로의 철수를 하도록 명령하였는데 8월 1일에 한미 양군은 낙동강 내선으로 전략적인 철수를 단행케 되었다. 이리하여 이른바 워커라인,
혹은 부산 교두보라 불리는 낙동강 방위선이 구축되었다. 다 뺏기고 낙동강 아래 부산 지역만 우리에게 남아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7월 말에서 8월 초순에 걸친 전세의 상황이었다. 더위도 심하였다. 부산시청 앞 가로수 잎이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쓰고 늘어져 있었다. 그 아래로 불황과 시리에 젖은 군상들이 밀물처럼 밀려다녔다. 부산 피란민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어느 날 육종관 씨 일행이 영도에 나타났다. 예수 동생의 얼굴이 햇볕에 까맣게 그을러 있었다. 전세가 급해지자 육종관 씨는 서장이 마련해준 자동차로 제2의 선발대를 전라도 방면으로 보내고 뒤따라 자신도 옥천을 떠났다. 그러나 선발대는 도중에서 자동차를 징발당하여 뺏겼다는 얘기죠. 지금 전쟁터에서 다 써야 되니까. 뒤따라 오던 육종관 씨 일행과 합류하여 논산에서 여수, 여수에서 고성, 고성에서 부산까지 육로로 줄곧 걸어오게 되었다. 시일이 걸렸다. 걸어왔다는 겁니다. 언니, 미리 떠나 잘 됐어. 우린 죽도록 고생했단 말이야. 노독에 시달린 예수 동생이 투덜거렸다. 웃고만 있었으나 작은 아씨가 겪은 심적 고통이 동생의 육체적인 고통에 못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모두들 온 가족이 무사하게 피란처에서 만나게 된 것만도 다행스럽게 여겨졌다. 세던 구석방 하나만으로는 많은 가족이 기가할 수 없었다. 육종환 씨는 주인과 타협하여 2층 전체를 전세로 얻었다. 옹색한 대로 안정이 되었다. 작은 아씨도 마음의 무거운 짐을 벗고 예수 동생과 한방에서 자매끼리 다정한 날을 보낼 수 있었다. 최악의 사태에 대비할 방도를 강구한다고 아버지는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작은 아씨도 한가롭게 세월을 보낼 수는 없었다. 피란지에서 필요한 가족들의 각종 증명서나 아버지의 청탁에 의한 관청 출입을 도맡아 하였다. 너 시청에 가서 이 증명서 좀 떼어오너라. 아버지는 거의 모든 증명서나 서류를 작은 아씨에게 부탁하였다. 다른 사람을 시켜서는 미덥지 않았기 때문이다. 작은 아씨는 무슨 일이나 처리 못하는 일이 없었다. 언니가 가면 안 되는 일이 없었어요. 아무리 복잡한 서류라도 또한 사람들이 밀려 있어도 언니가 서류를 창고에 내밀면 개원이 언니를 보자마자 언니가 내미는 서류부터 처리해 주었지요. 사람을 감화시키거나 따르게 하는 마력을 가진 것 같아 보였어요. 예수 동생의 말입니다. 무엇보다 단정하고 우아한 용모가 대인관계에 강렬한 인상을 주게 되지만 그러나 작은 아씨에게는 그와 같은 외모의 아름다움 이상의 것이 구비되어 있었다. 침착성과 총명, 예리한 직관력, 상대를 위압하는 범할 수 없는 기품, 이런 것이 일종의 마력적인 작용을 할 수도 있는 일이다. 더구나 작은 아씨는 자기 중심을 확고하게 간직한 여성이었다. 이와 같은 작은 아씨의 자질이나 기품에 대하여 아버지는 소박하게 평가 표현하고 있었다. 우리 영수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무엇 하나 못하는 일이 없군. 사람이 능해서 막힐 것이 없어. 그의 8월 중순경이었다. 자매는 부산 강복동 어느 양장점에 들러 맞춰놓은 옷을 찾아 입었다. 구두도 새 것을 사 신었다. 두 사람이 모두 흰 양장에 진갈색 구두, 똑같은 빛깔의 천으로 비슷한 모양의 옷을 지어 입고 동일한 색깔의 구두를 신었던 것이다. 나란히 거리에 나왔다. 피라민들로 웅성거리는 강복동 거리에 한 쌍의 학이 날아온 셈이었다. 왜 하필이면 자매가 동일한 차림새로 옷을 지어 입고 구두를 맞춰 신었을까? 그것은 자매끼리 며칠을 두고 의논한 일이었다. 사변 후로 돌변한 환경과 피란살이의 구차한 생활 속에서 울적한 기분을 떨쳐버리고 가뿐하게 차려보자는 처녀다운 심정이었던 것이다. 요즘도 우리 젊은 남녀들 저 반지도 같은 거 그하고 티도 같이 입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씩 막 기분도 내고 이러죠. 예, 그런 걸 이제 미리 했던 것이네요.
어깨를 나란히 광복동을 천천히 걸어갔다. 얼룩 한 점 없이 맑게 갠 하늘, 내려쬐는 햇빛이 한편으로 기울고 거리에는 여름 오후의 서늘한 그늘이 길게 드리우고 있었다. 즐거웠다. 예수 동생은 언니와 더불어 가뿐한 차림새로 걸을 수 있는 것이 자랑스럽고 기뻤다.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이 한상의 자매를 돌아다보곤 하였다. 영도다리를 지날 때 바닷바람이 한없이 시원하고 향기로운 것 같았다. 송재천 씨가 작은아 씨의 혼담을 의논하려고 이경영 여사를 찾아온 것이 바로 이 무렵이었다. 송 씨는 현지 편입한 군인으로서 육군본부 정보국에 근무하는 소위였다. 작은아 씨에게는 외가 쪽으로 친척 오빠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경영 여사의 이제 친척인 거죠. 그러니까 외가 쪽 친척이죠. 나이가 지긋하였다. 이모님, 마땅한 자리가 있는데 영수 누이 출가 안 시키시겠어요? 송씨의 말이었다. 글쎄, 이경영 여사의 첫 반응이었다. 이 난리판에 더구나 궁한 피난살이 속에서 엄두를 낼 수 있어야 말이지. 어머니는 혼사 그 자체보다 잔치 치를 일이 걱정스러웠다. 자녀를 키워 푸짐한 잔치를 치르는 것은 어머니로서의 꿈. 물자가 옹색한 피난살이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 딸을 시집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있겠습니까? 좀 더 풍족하게 잘해서 시집 보내고 싶죠. 혼남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경영 여사는 교동집의 햇볕 잘 드는 장독대와 강안에 가득한 항아리를 생각하게 되었다. 날마다 손수 손질을 하여 반들반들 기름기가 또는 윤나는 장독대에는 장이며 고추장이 가득하게 차 있었다. 그것들은 이경영 여사의 알뜰한 재산이요 자랑이었다. 또한 광에는 작은아 씨의 혼례 쓰려고 알찬 밀 곡식만 골라서 가루를 만들어 채곡채곡 준비해둔 밀가루 항아리로 가득했다. 피란 오기 전 지난해 겨울이었다. 작은아 씨가 옥천여중 재직시의 동료 한상희 교사가 옥천 교동집을 방문한 일이 있었다. 그녀는 광에 가득한 큰 항아리를 보고 이경영 여사에게 물었다. 저 많은 항아리엔 무엇이 들었어요? 밀가리를 채워뒀지. 무엇에 쓰시려고 저렇게 많이 밀가루를 준비해 두셨어요? 시집 보낼 때 잔치에 쓰려고. 이경영 여사의 말을 듣고 한상희 교사는 부잣집은 역시 다르다고 여기며 그러나 그 많은 것에 놀란 일이 있었다. 그처럼 작은아 씨의 잔치에 대해서 오붓한 꿈을 간직하고 있던 어머니로서 간장 한 대, 밀가루 한 마를 구하기 힘든 이 부산 피란지에서 딸을 시집 보낸다는 것은 서글프고 난처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 혼담을 접어둘 수도 없는 일이었다. 작은아 씨는 이미 26이었다. 위에서 밀가루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지만 그날 한상희 교사가 광에 가득 찬 밀가루 항아리를 보고 놀라자 이경영 여사는 올해도 저것을 묵히나 보다 하고 작은아 씨의 혼사가 늦어지는 것을 안타까워하였던 것이다. 지금이 전시이긴 하지만 마땅한 상대가 있으면 출가시켜야 했다. 마땅한 자리는 어떤 사람인데 은근히 물었다. 글쎄 이모님, 제가 모시는 상관입니다. 인품이 그만입니다. 성씨는 고령 박씨지요. 어디 사람인데? 경북 선산 사람입니다. 그때는 그 구미가 경북 선산이었습니다. 경북 선산군 구미읍 상몰이었죠. 대구 사범 때 저희 선배입니다. 청렴하고 강직하면서도 인정이 넘치는 분입니다. 그분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인품에 가마를 받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인가? 제가 이모님께 허튼 소리 하겠습니까? 정말 좋은 혼처지요. 아, 그래. 이 여사는 여운을 남겨두고 송재천 소위를 돌려보냈다. 그날 저녁 이 말을 들은 육종환 씨도 덩달아 관심 있는 반응을 보여주었다. 잘라서 거절하지 말아요. 좀 두고 생각해 봐야지.
이게 그럴만한 게 그 당시에 유경수의 나이가 이제 한 27, 8이 됐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혼 정년기를 그 당시로 보면 지났죠. 예. 말씀드린 대로 배화여고를 졸업하고 아버지 육종관 씨가 그 전문대학을 가겠다는 걸 그 필요 없다. 여자는 그냥 고등학교 졸업이면 됐어. 니네 언니도 그랬고 많이 배워야 내나 뭐 딴소리 해가지고 잘못하면 이혼하고 그러지. 됐으니까 고향으로 내려와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내려와서 그 옥천 여중 가사 선생을 한 1년 하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이제 있으면서 그 결혼 준비라고 그럴까요? 어머니한테 이제 가사 일도 배우고 요리도 배우고 그래서 한복 이거 만드는 솜씨도 아주 유경수 여사가 뛰어나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그 양지의 봉사나 뭐 국군에게 보내는 위문품 만들고 뭐 그 바자야 그러면 직접 다 제목틀로 그냥 그렇게 잘할 수가 없잖아요. 그 장관들이나 다른 부인들이 그냥 너무 오히려 그래서 유경수 여사가 민망할 때가 많았죠. 그럴 때는 그분들 그 신경 안 쓰게 하라고 이리 오세요 해서 같이 만들고 막 이렇게 이런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고 그랬죠. 이게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됐던 겁니다. 이 피란살이가 돼서 이제 그럴 기회가 없었죠. 다음은 첫 대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송재천 소위가 마땅한 사람이라고 청구한 그의 상관은 육군본부 정보국 제1정보과장으로 근무하는 박정희 소령이었다. 박소령은 사범학교를 졸업하자 경북 문경국민학교 교원으로 부임해 3년간을 재직하고 만주로 건너갔다. 만주 신경 육군 군관학교 예과를 마치고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것이 1944년 4월이었다. 망군으로 편입되었다. 해방과 함께 제대하여 귀국해 1946년 9월 해방된 조국의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였다. 이 1944년 4월에 이게 일본 육사를 졸업하고 망군으로 편입되었다가 우리 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니까 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니까 와가지고 한 1년간 이래저래 논 겁니다. 뭘 해야 될지도 그때 모르는 혼돈 상황이었으니까요. 직업은 가져야 되겠는데 그러다가 이제 누가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 조국의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던 거죠. 김재규도 이 경북 고향 선산 사람이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육사로 들어와라 해서 육사로 왔던 거죠. 고향 후배였죠. 김재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있게 해준 이 은인이 박정희였습니다. 그 박정희의 총을 겨누다니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해 12월에 졸업해서 육사 교관으로 있다가 1948년 8월 소령으로 진급하여 1950년 사변 발발 직후 육군본부 정보국 제1과장이 되었던 것이다. 박소령은 대구 사범의 동창으로서 송재천 씨의 고든 성품을 좋게 보아 그의 뒤를 보살펴 주고 있었다. 송소위도 박소령을 상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강직하고 청렴한 인품에 깊이 감화되어 존경하고 따르게 되었다. 송소위가 작은아씨와의 중매를 맡게 된 경위는 피라논 대구 사범 동창들이 가끔 만나게 되면 박소령의 인품과 고적한 처지를 서로 이야기하며 가정을 가지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나와서 박소령을 직접 모시고 있는 송소위가 마음속으로 좋은 규수를 물색하던 중 육시 가문의 작은아씨를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때의 회고담을 송씨에게서 직접 들어보기로 하자. 나는 정보국에 근무하며 포로 신문관이 되어 과장님 밑에서 일을 하였지요. 그런데 과장님이 가정을 안 가지고 혼자 계셨어요. 정보국에서 함께 생활하다시피 하다 보니 식사도 함께 하고 때로는 대포도 같이 마시는 기회가 있었지요. 막걸리도 한잔 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왜 과장님 혼자 계십니까? 아무리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혼자 계시면 고독하고 피로하시지 않으십니까? 가족이 있어야 마음에 든든하고 위로도 되실 것 아니겠습니까? 주기를 핑계 삼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요.
그러자 과장님은 글쎄 좋은 색시가 있어야지 하고 농어로 받아 넘기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이러이러한 규슈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만점이지만 과장님이 보시면 만점이 될지 몇 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소개를 하였지요. 처음에는 별 반응이 없이 그런 색시가 있느냐 하고 무심하게 넘기시는 것 같았어요. 원래 과장님 성품이 좋다 나쁘다고 쉽사리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 기회에 다시 말씀을 드렸어요. 그제야 관심을 가지시고 들으신 다음 그럼 한번 만나보기는 할까 하셨어요. 그래서 이모님에게 알리고 날을 받아 선을 보게 되었어요. 선을 보신 다음 날 만나 뵈었더니 싫어하시는 것 같지는 않으시더군요. 송소희의 소개로 작은 아씨가 선을 보게 된 것은 한더위가 고개를 숙인 8월 하순경이었다. 박소령은 작업복 차림으로 송소희를 앞세우고 육종간씨 가족들이 새들어 있는 영도의 일본식 2층 집으로 갔다. 맞선을 보기 위해서였다. 물 한 모금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조금 메모하실 거나 카톡 보내실 거 있으면 잠깐 보내세요. 카톡 계속하고 계시면 하시면서 들어보시고요. 육종관 씨와 이경영 여사가 마중하였다. 박소령은 배필이 될 규슈가 어디서 자기를 지켜보고 있으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도 않고 방문 앞에서 허리를 구부려 군화의 구두끈을 풀고 있었다. 그러나 작은 아씨는 선보러 오는 젊은 장교를 눈여겨보고 있었던 것이다. 맞선 보던 날 군화를 벗고 계시는 뒷모습이 말할 수 없이 든든해 보였어요. 사람은 얼굴로서는 남을 속일 수 있지만 뒷모습은 남을 속이지 못하는 법이에요. 얼굴보다 뒷모습이 정직하거든요. 그 후 몇 번 만나 뵈니까 그 직감이 틀림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믿었고 소박하고 아주 정다운 분이세요. 우리도 앞으로 사람 만나고 헤어지면 특히 처음 한두 번 만나는 사람은 뒷모습을 봐야 되겠습니다. 뒷모습이 믿을 만한지. 이것은 훗날 기자와의 회견에서 유 여사가 어느 여기자에게 그때의 인상을 전해준 말이다. 작은 아시아의 이와 같은 예리한 직관은 거의 타고난 것이었다. 그 후로 작은 아시아의 이 직관이 더욱 날카롭게 발휘되어 청와대 시절에는 직관이라기보다 남의 마음속까지도 꿰뚫어보는 듯한 투시력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었다. 사람을 잘 본다는 이야기죠. 그날 작은 아씨는 검정 치마에 흰 저고리를 받쳐 입은 수수한 차림이었다. 부모님과 박소령이 앉아있는 좌석에 차를 날랐다. 찻잔을 담은 쟁반 끝이 약간 떨리는 것 같았다. 단정하게 무릎을 꿇고 부모와 박소령 앞에 찻잔을 놓고 어머니 옆에 몸을 가리듯 고개를 숙이고 앉았다. 박소령은 작은 아씨의 그와 같은 모습에 티 하나 없이 순진한 처녀로서 청순한 인상을 강렬하게 받게 되었다. 좌석에서는 육종관 씨와 주로 대화를 나누었으나 평범한 수인사에 불과했다. 얼마 후 박소령이 자리를 떴다. 작은 아씨가 2층 자기방으로 돌아오자 예수 동생이 성급하게 물었다. 언니 어때요? 얘는 빨갛게 달아오른 볼을 두 손으로 쌓아내며 작은 아씨는 생글거리기만 하였다. 하지만 표정이 밝았다. 언니 웃는 걸 보니 마음에 들었나 봐. 놀리듯 예수 동생이 다그쳤다. 글쎄 눈이 번쩍번쩍 광채가 나는데 굉장히 무서웠어. 선을 본 작은 아씨의 첫마디 말이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 믿음직하게 생각되지 않아. 작은 아씨의 대답은 단순하게 인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정된 신념 같은 것이 내비쳤다. 예수 동생이 놀랐다. 도대체 어떻게 생긴 분일까? 다감하고 명랑한 예수 동생은 언니가 선을 본 상대가 궁금하게 여겨졌다. 그동안 작은 아씨에게 여러 곳에서 청혼해 온 일이 있었으며 선을 본 일도 있었지만 어쩐지 마음이 성큼 내키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도 박정희와 선을 보기 전에 다른 분들과 이 선을 본 일은 있었던 것입니다. 왜 없었겠습니까? 나이가 그런데. 그러나 이번만은 첫눈에 마음이 끌렸다. 그날 밤이었다. 작은아씨는 잠자리에 들자 좀처럼 잠이 오지 않는 모양이었다. 잠이 들려는 동생을 깨워 한마디 더 들려주었다. 콧날이 날카로워 배드구나. 그러나 주관이 확고하게 서 있는 듯한 그 눈에 마음이 끌려. 예. 육예수한테 이렇게 이제 동생한테 얘기하니까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죠. 예. 다음은 2시간의 망설임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9월 15일 박소령은 중령으로 진급하였다. 같은 날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고 인천시가를 수중에 넣었다. 16일에는 서울로 진격해 17일에 김포 비행장과 그쪽을 이제 점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19일에는 영등포까지 진입하고 23일에는 낙동강 전선의 인민군 주력이 총퇴각, 28일 서울 탄압, 9.28 서울 수복이 되었다는 얘기죠. 10월 1일 38선 돌파, 계속 북진을 하였다. 그 당시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우리가 통일을 반드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예, 전세가 역전돼 가지고 그냥 우리가 이제 북으로 그냥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전세가 결정적으로 호전되자 부산에 주둔하는 육군본부가 9월 말경 대구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 수송 지휘를 박중령이 맡았다. 육군본부 요원이 부산 진역에 지키라 했다. 박중령은 완전 무장을 하고 역두에 나와서 전 요원을 이동 체제로 편성하고 부대 이동 계획에 따라 명쾌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제 부대가 저쪽으로 이제 대구로 본부로 이제 이동하는 겁니다. 완전 무장을 한 박중령의 모습을 처음 목격한 송재천 소위는 박중령의 지휘관으로서 일사불란하게 수송 업무를 추진하는 박력 있고 정확한 지휘력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대구로 떠나는 전날이었다. 박중령은 영도 어느 양과자점에서 작은아씨를 다시 만났다. 그들은 데이트 코스가 전부 다 양과자점이었죠. 지금 같으면 파리바게트다 뚜레쥬르다 많은데 그 당시에는 제일 좋은 곳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송소희가 안내하였으나 그는 두 사람이 만나는 기회를 마련해 주려고 그 자리를 피했다. 조선소가 한눈에 건너다 보이는 양과자점에서 박중령과 작은아씨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은 알 길이 없지만 곧 약혼식을 올리기로 약속이 되었던 것이다. 이 서로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대구로 올라온 박중령은 태평로에 하숙을 정하고 육군본부에 출퇴근하였다. 젊은 장교의 가슴에서 티 없이 순진한 작은아씨의 영상이 떠나지 않았다.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되고 육군본부 전방 CP가 서울로 이동하였다. 박중령은 서울로 가게 되었다. 그러나 박중령은 서울로 떠나기 전에 약혼식을 올리기로 하였다. 한편 작은아씨 쪽에서는 문제가 생겼다. 혼사일이 급진전하게 된 거죠. 혼사일이 급진전하게 되자 육종만 씨가 당황했던 것이다. 혼사 말이 났을 때부터 반대하지 않은 것은 시국도 그렇고 하니 생각해 보자는 것이었을 뿐 성사를 시키자는 의도가 아니었다. 두고 보아서 적당하게 하자는 것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이 성급하게 진전되어 버린 것이었다. 불쾌했다. 영수는 군인에겐 절대로 시집 보낼 수 없다. 완강하게 거부하였다. 상대가 전장에 나서야 하는 군인이라는 점과 나이가 많다는 것을 내세웠다. 당시 박중령은 34, 작은아씨는 26이었다. 정확한 나이는 26이었군요. 이미 영수도 마음속으로 결정한 것 같은데 성사를 시켜줍시다. 이경영 여사가 애원하였다.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없던 작은아씨도 자신의 혼사 일에는 꿋꿋하게 버티는 것이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중간에서 어머니만 애를 태웠다. 모녀는 날마다 육종만 씨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를 썼다. 처음 만났을 때 결혼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분을 대한 첫 인상에서 일생을 함께 할 수 있는 믿음 같은 것을 느꼈다고나 할까요?
이것이 훗날 유교 여사의 고백이다. 말하자면 선을 본 그 순간부터 작은아씨는 혼인하기로 작정했다는 의미의 완곡한 표현이다. 아버지의 허락을 받을 수 있었으면 오죽 좋으랴. 부모가 모두 밝은 얼굴로 축복해주는 혼례를 올리고 싶었다. 그것이 작은아씨의 부모를 받드는 뜻이요. 이번 일이 자칫 잘못하면 평소부터 금실이 화합하다고만 할 수 없는 부모 사이에 결정적인 금이 가게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유경수로서는 이게 걱정이 됐던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육중환 씨가 축첩을 한 상태고 그것도 뭐 한 명도 아니고 한 두세 명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경영 여사는 결혼한 이후에 이게 아주 심하게 병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데도 뭐 이경영 여사라는 분이 아주 인내심이 강하고 또 그 딱 부러지게 할 거나 하고 또 참아 넘기면서 옛날에 우리 부모들은 많이 그랬죠. 과거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육중환 씨가 반대를 하는데 유경수로서는 본인은 참 마음에 들고 뒷모습부터 끌리고 이거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러는데 결혼을 해야겠는데 아버지는 또 박정희는 가난했잖아요. 그죠? 나이도 들었죠. 또 군인이죠. 또 가난하지 전시에.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생각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사실은 또 유경수에게 그 박정희 대통령이 아마 혼자에게만 고백을 했겠죠. 내가 사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결혼을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억지로 한 결혼한 사실상 정리 안 한 부인이 있는데 하고 아마 얘기를 했겠죠. 그죠? 그 뭐 나중에 이제 밝혀졌지만 지금으로서는 감춰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유경수가 또 그걸 감춰줬겠죠. 이건 물론 뭐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생각이 지금 많은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했으면 좋아요? 글쎄 이경영 여사도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작은아씨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새벽에 동트는 영도 아파트를 피난살이집 2층 유리창 너머로 눈물 흘린 눈으로 바라보곤 하였다. 그러나 작은아씨에게 하나의 길은 결정되어 있었다. 아버지가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자신의 일생의 가장 중대한 혼사 일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박중령과 함께 대구로 갔던 송재천 소위가 차를 몰고 부산으로 내려왔다. 9월 하순경이었다. 육종관 씨 일가가 옥천으로 되돌아가는 차편도 마련해 줄 겸 약혼식을 올리기 위하여 작은아씨를 데리러 오게 되었던 것이다. 이경영 여사와 작은아씨는 육종관 씨의 마음을 돌이켜보려고 마지막 안간힘을 쓰게 되었다. 너네 마음대로 해라. 이것이 육종관 씨의 마지막 대답이었다. 육종관 씨는 아버지의 뜻을 그처럼 순종하던 이 둘째 딸이 혼사 일에만은 꿋꿋하게 자기 의사를 주장하고 굽히지 않는 것이 의외였으며 일종의 배신감 비슷한 것을 느꼈던 것이다. 이경영 여사는 근심에 잠기고 작은아씨의 표정은 굳어졌다. 드디어 작은아씨는 스스로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 염려 마세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고 약혼식을 거행함으로써 기정사실화 시켜놓고 아버지를 설득해 보자는 것이었다. 일이 그렇게 되면 아무리 완고한 아버지도 승낙해 주실 도리밖에 없으실 것이다. 마지막 한 올의 희망을 남겨두고 시로라기 같은 희망을 남겨두자는 거죠. 작은아씨는 약혼식을 아버지 모르게 올리기로 하였다. 가슴이 아팠다. 다음날 이삿짐을 실은 트럭이 대구를 통과할 때 육종관 씨만 옥천으로 가게 하고 어머니와 작은아씨는 대구에 내렸다. 약혼식장은 대구 동성로 내거리 자유백화점 옆 사마식당이었다. 내거리에서 백화점 옆을 끼고 중앙통으로 빠지는 옆골목에 자리한 조그만 외식집이었다. 이쪽 자리에 한복 차림의 작은아씨가 어머니를 모시고 다소곳이 앉아 있었으며 건너편에는 군복 차림의 박중령이 친구들과 동석하고 있었다. 간소한 약혼식이었다.
오붓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약혼식이 끝났다. 양볼에 홍조가 흐리고 시종 미소를 띠며 말이 없는 작은 아씨는 나이보다 앳돼 보였다. 식을 마치자 모녀는 옥천으로 돌아갔다. 10월 25일 박정희 중령은 새로 창설되는 구사단 참모장으로 전보되었다. 근무처가 대전이었다. 이 무렵 유행어는 파죽지세로 북진을 계속해 10월 17일 원산을 수복하고 20일 드디어 평양에 입성, 이어서 초산으로 진격하였다. 국군의 북진 통일이 목전에 이르렀다. 이때는 예전의 기록에 따르면 이제는 전부 통일이 되는구나 하고 그냥 이제는 끝났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적인 시기에 중공군이 개입하였다. 전국은 새로운 긴장 상태로 경화되었다. 그러나 교동집으로 돌아온 작은 아씨에게는 앞날의 꿈으로 가슴이 부푼 시기였다. 1950년 11월을 전후한 한두 달은 6.25 여사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박 대통령께서 대전 구사단 참모장으로 계시면서 틈이 날 때마다 예고 없이 옥천에 오셨습니다. 옥천 옆이 대전이니까요. 집차 타고 오면 아무리 아스팔트 없는 그런 길이지만 30분이면 왔겠죠. 6.25 여사에게 있어서 이 기간은 기다리는 생활, 즐거운 설계 속에서 꿈으로 부푼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하가 오시면 6.25 여사는 동생을 데리고 두 분이 함께 오리티강으로 나가서 강물에 돌을 던지면서 갈대를 꺾으면서 또 고기를 잡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당시 교동집에 기가된 친척의 말이다. 동짓달로 접어들자 마성상 골짜기가 빨갛게 단풍이 들었다. 교동집 후원의 감나무는 가지마다 새빨갛게 익은 감이 주렁주렁 달렸다. 그런 어느 날 대전에 주둔하는 박중리 교동집에 온다는 기별이 왔다. 교동집에서는 들뜬 분위기가 감돌며 술렁거렸다. 부산하게 하인들이 드나들고 이경영 여사는 손수 부엌으로 나가 음식을 장만하였다. 이 들뜬 분위기와는 다르게 사랑채 육종관 씨는 못마땅한 얼굴로 신문을 뒤적거리고 있었다. 왜 이렇게 자꾸 이 군인이 찾아오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약혼했다는 소식은 까마득하게 모르고요. 아버지가 쏟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작은 아씨가 대구에서 약혼식을 올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가을 해는 짧다. 오후 4시쯤이 되자 노죽봉에 그늘이 덮이기 시작하였다. 교동집 앞에 경적이 울렸다.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선 집차에서 군복 차림의 박중인이 내렸다. 강인해 보이는 얼굴이 햇볕에 까맣게 타 있었다. 사랑방으로 가서 육종관 씨에게 인사를 드렸다. 그리고 안채로 건너왔다. 작은 아씨가 환하게 웃음을 머금고 맞이하였다. 박종환 씨만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 알고 있고. 그날 박중령은 교동집에서 머물렀다. 안채 예수 동생이 쓰는 방을 치워 묵게 하였다. 저녁상을 물리자 작은 아씨는 예수 동생을 데리고 잠시 이 방에 들렀다. 운목에 단정하게 앉아 박중령이 묻는 말에 대답만 하고 있는 언니의 모습이 예수 동생에게서는 안타깝게만 여겨졌다. 이튿날 새벽같이 박중령은 대전으로 돌아갔다. 박중령은 그 후에도 몇 차례 옥천에 들렀다. 그러나 육종관 씨의 반대를 누그러뜨릴 수는 없었다. 따님을 제게 맡겨주십시오 했겠죠. 근데 육종관 씨는 속으로 처음부터 너는 안 돼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전쟁 때고 가난한 군인이고 키도 자그만하고 까맣게 거울렸고 돈도 없고 그러니 그 충청도 갑부인 육종관 씨가 입장을 바꿔놓은 거 생각해도 누가 그 주려고 하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당시로 볼 땐 더 하겠죠. 드디어 혼인 날짜가 결정되었다. 12월 12일. 장소는 대구시 계산동 천주교 성당이었다. 장소가 대구로 정해진 곳은 구사단이 대전에서 대구로 이동한 탓이며 성당을 식장으로 찾게 된 것은 종교적인 문제와는 하등 관련이 없었다. 당시에는 성당을 일반인을 위해 예식장으로 공개해 놓고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다음에 그 대구 가시면요, 대구 계산동에
그 큰 내거리에 뭐 찾기가 쉽습니다. 좀 모르시면 대구 매일신문을 물어보면 됩니다. 대구 경북에서 가장 그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신문이 대구 매일신문이거든요. 요 성당에서 운영을 합니다. 대구 매일신문은. 예. 우리나라 그 지방지로서는 가장 신뢰를 받던 언론이죠. 예. 그 성당에 가면은 지금도 성당이 고 가면 박정희 대통령이 결혼한 곳이다 하는 곳이 조그맣게 하나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성당이 굉장히 안에 들어가 보면 아름답습니다. 예, 저도 한 서너 번 가봤는데요. 갈 때마다 한번 들려도 아주 경건하고 좋은 곳입니다. 혼인 날짜가 정해진 것을 육종만 씨도 알게 되었다. 이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자녀들 중에서 가장 신뢰하고 아끼던 딸이 자기의 의사를 거역하고 혼인을 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오히려 육종관 씨 편에서 작은 아씨를 설득하려 하였다. 사랑방으로 불러들였다. 집안을 알아봤느냐? 아니요. 집안도 모르고 시집을 갈 생각이냐? 이 난리판에 군인에게 시집을 가다니 될 법이나 한 일이냐? 잘 생각해봐. 지금도 늦지 않으니 그만두도록 해라. 이게 장녀 인순, 그 밑에가 육인수 아들, 막내딸 있지만은 제일 믿고 신뢰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거 처음부터 봤지 않았습니까? 그 서울에 수학여행 오면 우산 들고 따라다녔잖아요. 예? 그렇게 신뢰하던, 본인이 이제 사업을 하니까 그 모든 장부도 유경수에게 맡겼는데 이 딸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 자기가 반대해도 결혼한다고 하니 참 이해는 되죠. 다소곳이 앉아서 듣고만 있던 작은 아씨가 고개를 들어 정면으로 아버지를 쳐다보며 말했다. 아버지, 군인으로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해도 다 제 운명이라 생각하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겠어요. 육종관 씨는 작은 아씨를 아무리 타일러도 허사라는 사실을 알았다. 피우던 담뱃개비를 재떨이에 마구 비비대며 소리를 질렀다. 너네 멋대로 해라. 이제는 뭐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습니다. 너네라는 것은 이경영 여사와 작은 아씨 모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작은 아씨는 아버지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여겼다. 그러나 박중령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더욱 강했으며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도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절대로 불행하지 않고 행복하게 되리라는 장래에 대한 이와 같은 신념은 막연한 것이기는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게 한다는 생각에 크게 또 그렇게 작용하게 됨을 누구나 경험하는 일이다. 그의 겨울은 유달리 날씨가 푸근하였다. 혼례를 이틀 앞둔 12월 10일 일요일이었다. 날씨가 흐리지는 않았으나 부옇게 안개가 서린 듯 하였다. 이날 정오쯤 좀 못 미쳐서 교동집 대문 밖에서 차량의 경적이 울렸다. 송재천 소위가 화요일에 있을 혼례식의 신부를 데리러 온 것이었다. 이모님, 가셔야겠습니다. 송세윤은 이경영 여사를 보고 말하였다. 그러나 가고 말고 할 경황이 아니었다. 딸의 일생에 한 번뿐인 경사스러운 일에 남편이 승낙을 해주지 않으므로 일어설 기력이 없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작은 아씨가 위로를 하였다. 아무런들 딸의 혼례식에 아버지가 참석 안 하시겠어요? 일이 기왕 이렇게 되었는데 말씀은 안 된다 하셔도 막상 차가 떠날 때는 타실 거예요. 이경영 여사도 고개를 끄덕거렸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대하지 않았다. 근심에 쌓여있는 어머니와 언니를 보다 못해 예수 동생이 사랑으로 아버지를 찾아갔다. 그녀를 보자 육종관 씨가 먼저 물었다. 너도 내 언니 결혼식에 갈 테냐? 그럼요. 언니 들러리 서기로 했는걸요. 이 소리가 떨어지기도 전에 아버지의 호통이 터졌다. 넌 오늘부터 내 딸도 아무것도 이제 아니란 말이야. 예수 동생은 기가 죽어 사랑방에서 물러나왔다. 작은 아씨가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호소하려고 사랑으로 나갔다. 사랑방이 비어 있었다. 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나이 많은 하인에게 묻자 대전으로 가신 다음에 집을 나갔다는 것이었다. 작은 아씨가 설마 하고
기대하던 것이 무너져 버렸다. 앞이 캄캄했다. 그리고 2시간. 아무리 완고하게 혼사에 반대를 하더라도 혹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아버지를 뵙지 않고 떠날 수는 없는 절박한 심정이었다. 내가 하는 것이 과연 잘못된 것일까? 대청마루에 기둥을 잡고 서서 작은 아씨는 몇 번이고 검색해 보았다. 무지개가 찬란하게 뿌리를 박던 연당은 겨울의 부연 하늘 아래 쓸쓸해 보이기만 하였다. 언니 뭘 생각해?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은 예수 동생이 달려 나오며 물었다. 아버지가 반대하는 결혼을 척 해버리는 것도 로맨틱하잖아요. 언니 가요. 이 문학 소녀는 작은 아씨에 비해 명랑하기만 하였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려 볼 테다. 시간이 흘렀다. 이모님 지금 떠나도 길이 험해 늦을 텐데요. 송소희가 재촉했다.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가라앉은 목소리로 어머니가 작은 아씨를 달랬다. 예, 너네들 먼저 가거라. 내일 아버지를 모시고 나도 갈 테니. 안 해요. 아버지께 인사만이라도 드리고 가야지요. 대전으로 나가셨다는데 언제 오실지 알고. 송소희가 또 떠나야 한다고 재촉하였다. 후방이기는 하지만 밤길을 달리기에는 불안했던 것이다. 떠나야 할 시간이 임박하였다. 결단을 내려야 했다. 박중령의 사심없이 웃는 모습이 작은 아씨의 뇌리를 스쳐갔다. 예수야 짐 실었니? 아버지를 못 팬 채 떠나기로 했다. 송소희가 시키는 대로 작은 아씨는 한복 위에 군용 드옷, 파카라 그러죠. 군용 드옷을 껴입고 작은 모를 썼다. 예수 동생도 군용 드옷을 입었다. 이게 군용차가 돼가지고요. 일반 민간인들이 지금 전시에 탈 수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유경수와 예수 동생이 그 파카를 입고 바지도 군복 비슷한 걸로 입고 모자 쓰고 그랬겠죠. 예, 위장을 했겠죠. 그리고 군용차 뒷자리에 앉아 작은 아씨는 예수 동생의 손을 꼭 잡았다. 드디어 차가 출발하였다. 이경영 여사가 울먹이는 표정으로 보내주었다. 작은 아씨는 가슴이 텅 빈 것 같았다. 막막했다. 자매가 군복으로 위장한 것은 군용차에 민간인을 태울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옥천에서 그 결혼식이 있을 대구로 떠나는 장면입니다. 뒤를 돌아보자 교동집 문 밖에서 어머니가 어서 가라고 손을 저 보이고 있었다. 그 모습이 사라지기도 전에 차가 방향을 바꾸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이제 백합의 다짐 해가지고 이제 결혼식 하는 그 장면, 그리고 또 결혼한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바로 한 3, 4일 있다가 그 중공군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구사단이 다시 저 북쪽에 있는 정선, 영월 이쪽으로 또 평창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또 찝차를 타고 얼마 후에 유경수 여사가 그를 또 찾아가게 되는 이런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계속 저희가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오후 3시에 이게 이제 나가거든요. 그래서 알람도 좀 해놓으시고 구독도 좋아요, 예, 이렇게 해주시면 저나 우리 이지락 대표 이상수 또 피해에게 다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희!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어차피 내 손바닥 아니야. 한번 해보자고. 내 투모는 그 빨갱이들에게 당하지 않을 것이다. 박정희.
강경 부국이야. 적화 통일이 먼저란 말이다. 남한을 먼저 먹고 통일만 되면 부자 나라는 그냥 된다니까. 부국 강경. 나라가 부자가 되면 군대도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는 거야. 김일성, 너희들 머리에 다른 것은 없어. 오직 적화 통일뿐이지. 박정희, 내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야. 나를 죽여 없앤다. 그래, 네가 유일한 방해물이야. 김일성, 눈 뜨고 똑똑히 봐라. 지금 남한의 경제가 너희 북한을 앞서고 있어. 이제 곧 평화 통일을 이룰 것이다. 우리의 적화 통일을 방해하는 자는 반드시 제거할 것이다. 너 박정희, 오냐 오너라 김일성! 반드시 강경 부국. 반드시 부국 강경. 무력하게 불복시키니 이 조국의 배신자 자본주의의 노예